감기가 왜 이래?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비상도 이제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늘 정책 전선에 허위 정보 미세먼지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시야가 답답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공기청정기처럼 시중에 떠도는 뿌연 허위 정보들을 말끔하게 걸러서 팩트 공기만 또렷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뉴스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오늘의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재난안전 전선입니다. 콘서트 800명, 대전 공장 화재 200명. 화재 현장에 소방력 왜 이렇게 적어? 광화문 콘서트와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소방력 투입을 두고 단순 비교 논란이 일면서 소방 대응 체계를 둘러싼 논쟁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단순 숫자 비교인지 실제 소방 대응은 어땠는지 재난 현장의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현장 기류입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화재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인 만큼 부모들의 걱정도 큰 것 같습니다. 과연 실제 안전 기준과 관리 대책은 어떤지 학교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하늘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다렸던 문화가 있는 날이 이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습니다. 영화, 공연, 전시까지 더 자주, 더 가깝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쾌청한 하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문화 정책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주는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 중심을 잡는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의 팩트 정리맨 최대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콕콕 집어내는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자, 오늘 함께 팩트를 짚어주실 전문가 역시 모셨습니다. 뉴사이다의 명쾌한 팩트 체크를 책임지시는 분이죠. 우리의 든든한 팩트 길잡이 서연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공식 팩트 길잡이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서 변호사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시원한 팩트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광화문 대규모 콘서트와 대전 공장 화재 현장을 놓고 소방 인력 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방 인력의 배치 숫자를 비교하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네, 온라인상에서는 화재 현장엔 200명 뿐인데 공연장엔 800명을 깔았냐. 이게 진정한 우선순위가 맞느냐라는 비판부터 내 세금이 전시 행정에 쓰이고 있다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소방 인력이 실제로 어떻게 배치가 됐던 건지 또 재난 현장과 대규모 행사 현장의 소방력 배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직접 팩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방청의 백승두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방청 대변인 백승두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대형 행사장과 그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소방력 투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오늘 사이다를 통해서 팩트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인 팩트 체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답답한 속부터 한번 풀고 시작해 볼까요? 이럴 땐 뭐가 필요하죠? 바로 시원한 사이다죠.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한 캔 들이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아우, 시원하다. 네, 사이다 공식 협찬을 받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뉴사이다의 문을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저 강아랑 팩트 족집게 오늘도 어김없이 팩트 검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청이 임용 구조보다 행사 관리에 더 치중했다는 지적, 이런 주장 사실입니까? 사실과 다른 정보입니다. 네. 네.
소방은 그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인력 운용은 그 재난의 성격과 그 위험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이 또 밀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이고 네. 그리고 화재 현장은 그 사고 발생 이후에 신속한 구조와 진압 중심의 대응입니다. 네. 따라서 단순한 그 특정 시점의 숫자만을 비교하는 것은 상황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소방은 항상 재난 특성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략하게 우선 팩트 체크를 해 주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기사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투입 인력 200여 명 이렇게 수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전 대덕구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정확한 인력 규모와 장비는 200명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 좀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예, 그 200명이라는 수치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초기에 아하. 대응 단계에서 투입된 초기 인원이라고 초기 보시면 대응 됩니다. 인력이군요. 예, 이후 대응 단계가 격상이 되고 또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이 되면서 네. 대전광역시뿐 아니라 그 중앙 119 소방본부 그리고 인근 시도의 소방력이 점점 그 출동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720여 명이 아하. 그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그 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200명이 아니라 720여 명이었다. 이 사실 정확하게 팩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역시 그 펌프차와 그 구조구급차뿐 아니라 인명 구조견, 소방 로봇, 네. 드론 등 다양한 특수 장비가 함께 운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그 시점에 그 수치만으로 전체 대응 인력을 평가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뭐 실제로 이런 소방력 배치에는 법적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소방력 배치가 이렇게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법령과 이제 구체적인 매뉴얼에 근거해 결정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다중운집 인파사고 관리 매뉴얼 등에 따르면은 소방 인력을 투입할 때는 투입 그 관객의 규모 그리고 이제 밀집도를 보고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이제 인원이 모인다 하면은 구급차를 의무 배치하셔야 되고요. 네. 1만 명 이상의 경우에는 구조 인력을 투입하고 뿐만 아니라 현장 지휘소도 설치하셔야 됩니다. 또 밀집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제곱미터당 5명 이상이 모일 경우에는 위험 상태라고 판단을 하여서 추가적인 구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상황에 맞게 아주 밀도 높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대전 화재 인력 투입이 콘서트장보다 적은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시각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소방청 대변인께서는 공간의 특성이나 뭐 잠재적 위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대변인님, 이 대전 화재 현장처럼 사방이 막힌 건물 안에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무작정 이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 예. 이게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건물 내부 화재에서는 그 인력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네. 그 왜냐하면 진입로가 그 제한된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에서는 동시에 투입 가능한 인원을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출입구가 보통 한 2m 내외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 그리고 미로로 되어 있는 공간 또 이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공사장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붕괴가 우려날 수 있는 네. 그런 우려가 많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원들 간의 동선이 겹쳐가지고 구조와 진압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초기 대응 인력과 전체 투입 인력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단순 비교가 또 어려운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행사장은 사전에 그 계획된 인력이 동시에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렇죠. 재난 현장은 초기에는 적지만은 네.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그 행사장 못지않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그 연 인원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그 화재가 장기화가 되면은 또 교대 인력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지원 인력까지 그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투입 규모는 계속 그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수치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 상황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광화문 콘서트에 배치된 800여 명의 인력이 특정 행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대변인, 이 화재가 난 것도 아닌데 이런 대규모 행사에 소방 인력을 투입하는 것,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를 대비하는 건가요? 예, 그 군중이 이렇게 밀집에 따른 압사 위험, 네. 그리고 이 구조물이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리고 낙하물 사고, 그리고 그 심정지나 그 질환 같은 응급 환자 발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은 짧은 시간에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사전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초기 대응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논란이 됐던 부분이요. 민간에서 주최한 행사에 국가 소방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적 안전적인 근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는데요. 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또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또 소방관 역시도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구조, 구급 활동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에 있어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국가가 소방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근접에 대기한 소방 인력 등 안전 인력이 들어가서 인파를 유도하고 또 대표를 확보하며 위험한 시설물들을 제거한다면 사전에 굉장히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렇게 투입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논란을 보면 사후 재난 대응과 사전 사고 예방이라는 이 성격이 다른 두 상황을 단순히 숫자만으로 비교하면서 오해가 발생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변인님, 그러면 소방청의 입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방은 언제나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이든 행사장이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의 곁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는 저희도 함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자, 오늘도 궁금했던 부분들이 정리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팩트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전 화재 현장과 광화문 콘서트에 투입된 소방 인력에 대한 논란은 단순한 숫자 비교가 나는 오해였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현장의 공간 특성과 위험의 본질에 따라서 소방력이 배치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난 현장을 신속한 사후 대응만큼이나 사고를 미리 막는 선제적 예방 역시도 국가의 중요한 책무일 텐데요. 불확실한 정보에 흔들리기보다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인 판단을 믿어주는 성숙한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백승두 대변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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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소리를 찾아서. 엄마, 우리 학교 옥상에 거울이 엄청 많아. 저 거울이 햇빛을 먹고 전기를 만든대. 근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불날 수도 있대.
이 소리는 대전에 사는 최다인 어린이가 학교 태양광 시설에 대한 뜬 소문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찾아서 소문의 진실을 찾는 뉴사이다 제공이었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 소리를 찾아서에서도 보셨듯이 요즘 아이들 소문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교 옥상에 이 태양광 설비를 하는 햇빛 이음 학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네, 진실이 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교육부 학교시설 개선팀 조준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시설 개선팀장 조준영입니다.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큰 화재가 있었던 터라서 우리 국민들이 화재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학교 태양광 시설에서도 화재가 있었다는 기사 내용, 이건 사실인가요? 네, 사실상 완벽한 설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네. 노후화나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에 더 철저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 법도 그럼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선은 전기안전관리법 그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이라고 하는데요. 등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설의 장은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되고요. 네. 정기관리법상으로도 이제 4년마다 정기 점검을 하던 것을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이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 같으면 그 설비를 즉시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 조치도 하여야 합니다. 또 현재 햇빛 이음 시설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를 반영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 이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류 정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대부분이 불꽃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져 있는데 방지하기 위한 아크 보호 장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네. 또한 급속 차단 장치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력에 이상이 발생을 하면 태양광 모듈 단위에서부터 이를 측정하여 가지고 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등을 이제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다양한 법과 제도로 학교 시설의 안중을 특히나 이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화재라는 것은 사실 났을 때 끄는 것보다 아예 안 나게 만드는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팀장님, 이 조금 전에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햇빛 이음학교 사업에 있어서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게 법적 제도적으로 훨씬 더 철저해졌다라고 하는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햇빛 이음 사업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는데요. 우선 화재 예방 강화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네. 아크 보호 장치는 태양광 설비 회로에 불꽃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해서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인데요. 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2028년부터 1000kW 이상 대용량 태양광 설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햇빛 이음 사업에서는 이 장치를 용량과 상관없이 올해 시범 사업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 판단에 따라서 추가 안전장치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기사 내용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화재 예방 설비는 갖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 관리도 강화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주기는 4년인데요. 이번 사업에서는 법정검사를 매년 받도록 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법정검사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매년 검사를 받고 있는 한 국립대가 있는데요. 네. 36개 건물에 2,600kW의 태양광 설비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화재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점검을 4년에서 1년에 한 번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네. 안심이 됩니다. 변호사님, 그 학교 입장에서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더 달고 점검도 자주자주 하면 법적인 부담도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학교 입장에서도 법률적인 책임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음흠. 사고가 발생하면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이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정기 점검을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가 안전시설 의무를 다하였다. 이렇게 이제 법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법원에서도 이렇게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 비중을 매우 낮추어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다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이를 성실하게 이수할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에서는 사실 뭐 태양광 설비가 아니라도 솔직히 어느 때든 어디서든 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통상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 태양광 설비를 해놨기 때문에 옥상 대피 공간이 없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건축법 등에 따르면 옥상 피난은 5층 이상인 특정 용도의 건물에만 적용이 되고 네. 대부분의 학교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하.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옥상으로 대피를 한다고 해도 네.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꽉 차게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할 공간이 있고 또 태양광 패널 밑에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야 태양광 패널 밑에 주차 공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실 학교 화재 위험에 대한 사실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하고 나니까 이 햇빛 이음 학교 사업이 뭔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햇빛 이음학교 사업은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가 없는 기존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 생태 전환 교육과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2030년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국공립 초중등 학교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현재 약 35%의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갖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기후 위기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데요. 네. 학교에서 직접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까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기후 위기 대비 교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햇빛 이음 학교 태양광 설비를 교육적 자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인데요. 네. 햇빛 이음 학교 설비가 있을 경우 학생들은 이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만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피부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발전량이라든가 탄소 저감 효과 등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고 또한 피부로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육 모델과 우수 수업 사례를 축적 공유하고 교사들에게는 이제 교훈 교육 등 이런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학교당 연 1,000만 원 정도의 전기비가 이제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또 학생들에게 돌아갈 경우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주력인 우리 학생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적 효과와 또 효율성에 대해서도 체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실제로 에너지도 만들어서 쓰고 와.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제가 또 대한민국 날씨를 지키는 날씨 여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들으니까 또 너무 네.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본인 입으로 여신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네. 요정으로 강등? 자, 그럼 오늘의 팩트 정리 들어갑니다. 햇빛 이음 학교 사업 때문에 학교 화재 위험이 커졌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학교 태양광 설비와 함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또한 더 강화됐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안전 설비도 확인하고 지구 살리는 교육과 실천도 함께 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네, 오늘 자세한 내용 함께 얘기해 주신 우리 교육부의 조준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야, AI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니?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아유, 진짜.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해보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아우, 너 좀 잘 좀 해봐라, 야. 아니 강앵커, 에?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아니, 잠깐만요. AI야, 세계 3대 미인 하면 누굴까? 세계 3대 미인은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 양귀비 마지막으로 오노노. 강하라? 아, 너 뭐 좀 아는구나. 그 AI 믿지 마세요. 네? 이거 완전히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녀석이구만. 진짜만 사실만 이야기하는 정말 똑똑한 AI 같은데 대체 어떤 부분이 허위 정보예요 도대체. 일단 클레오파트라 하면요.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서고금이 다 아는 미녀잖아요. 하하. 일단 그거부터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단지 사소한 것이 중요한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의 비유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아니 하지만 로마 시대 영웅 카이사르부터 안토니우스까지 이거 다 모두 흘린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절세 미녀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는 게 많으시네요. 하지만 거기에도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자, 기원전 30년경에 로마 시내에 소문이 쫙 퍼졌죠. 안토니우스 장군이 이집트의 요물 같은 여왕에게 완전히 홀려서 조만간 동맹을 맺고 로마를 그녀에게 바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말이죠.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소문을 퍼뜨린 게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의 정적이었던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요녀에게 홀린 바보라서 나라를 이끌기에 적당하지 않다, 이런 이미지를 확 덮어 씌운 거죠.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허위 정보와 오해가 쌓이면서 클레오파트라는 영웅을 홀린 코 높은 요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요녀에게 홀린 바람둥이로 역사에 남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황제가 됐죠. 여러분, 자극적인 소문 뒤에는 반드시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드시 팩트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잘못된 정책 정보를 톡 쏘는 시원함으로 풀어드리는 뉴사이다. 하지만 저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정책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뉴사이다가 전하는 굿 뉴스, 굿 정책입니다. 네, 요즘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은 물론이고 온갖 생활 물가가 덩달아 오른다고 하니까 영화관 한번 가려고 해도 참 망설여집니다.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인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는데요. 사실 내가 원하는 때 공연이나 전시 할인 찾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정부에서 이런 고민을 확 날려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슬기로운 문화 생활을 위한 꿀팁. 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의 박성필 서기관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박성필 서기관입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꿀팁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반가운 팩트 체크부터 하나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강앵커, 혹시 문화가 있는 날 뭔지 아시나요? 그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영화 한 편 보려고 한 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건 유통기한이 지난 팩트입니다. 자, 서기관님, 이제 한 달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네. 이는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 속에서 어떤 생활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수요일은 문화요일이라고 그렇습니다. 별명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이 있어서 국민들의 문화생활이 정말 풍성해졌는데 변호사님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초창기에는 약 참여율이 28.4% 정도였는데 2024년에 조사를 해보니 무려 66.3%까지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 그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서 변호사님도 앞으로는 의료인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는 찾지 말아 주십시오. 문화생활을 좀 향유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을 국민들이 제대로 즐기려면 말이죠. 더 많은 문화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문화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서희관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혜택도 늘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날짜를 늘리는 것보다 내 주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 주변의 작은 도서관이나 동네 서점 같은 곳을 일상 공간에서 문화 놀이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문화가 있는 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 어떤 프로그램과 혜택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정말 인기가 글로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웨이팅이 너무 길고. 근데 그런 국공시설물들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요. 민간 문화시설까지 확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이런 부분들 논의가 좀 됐을까요? 네. 그 지난 3월 18일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그리고 문화예술 협단체들하고 중소기업 중앙회 등 어떤 11개 민간 기관하고 어떤 문화가 있는 날 확대의 힘을 모으기로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저희 문체부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 보고수단 가용한 것 다 해서 열심히 홍보할 테니까 올해 안에 확실히 정착하는 해가 돼서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단순히 날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문화를 누릴 기회를 넓혀서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변호사님, 국민들이 문화를 누리는 것, 이게 법적인 권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기본권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는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우리 헌법상 10조, 11조 또 그리고 문화기본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별, 인종, 지역이라든가 경제적인 차이, 또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 등에 상관없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또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문화 향유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영화관에 가거나 콘서트에 가는 거, 이게 준법 시민이었군요. 그렇죠. 저도 준법 시민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더 당당하게 매주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 찾지 마세요. 네. 자, 당당한 국민의 권리니까 여러분께서도 매주 수요일은 당당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꿀팁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행 혹시 청년 문화예술 패스 들어보셨습니까? 뭐 일단 제목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청년들에게 수도권은 15만 원, 그 외 지역은 20만 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너무 좋다 세상에. 아니 15만 원, 20만 원이나 지원이 된다고요? 그거 어디서 신청하면 되죠? 저 신청할래요. 안타깝게도 강앵커, 최앵커는 일단 해당이 안 되고요. 저 안 돼요? 연령 제한이 있거든요. 연령 몇 살인데요? 네, 19세, 20세, 즉 2006년, 2007년생에 하나요. 네, 19세, 20세입니다. 네, 생애 최초로 1회 하나요. 연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청년문화예술 패스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우리가 뭐 연극이나 영화, 공연 전시 등을 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매 티켓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협력하고 있는 ML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통해서 일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이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일단 문화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굿 정책 정리 들어갑니다. 정부가 청년에게 문화비를 쏜다. 팩트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하나면 주머니 사정 넉넉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풍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월화 수요일이 아닙니다. 월화 문화요일이 맞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바뀌었으니까요. 네, 저희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3가지 정책 이슈를 팩트로 짚어봤습니다. 소방력 배치를 둘러싼 오해부터 햇빛 이음학교 화재 위험 논란, 그리고 꿀팁 문화 정책까지. 네, 오늘 이야기할 소방도 학교도 문화 정책도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지키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네. 정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지키는 든든한 준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쏟아진 정책 이슈들 한 줄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우리가 만든 명언이 화장실 벽에 붙는 그날까지 명언 공작소는 계속됩니다. 그럼 우리 박성필 서기원님 명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문화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다. 선택이 아니라 다음에 필수가 아니라 일상으로 살짝 바꿔주는 센스. 좋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는 햇빛 이음 학교 사고로 해보겠습니다. 네. 햇빛으로 잊고 에너지로 바꾼다. 화재 위험은 노노. 너무. 네. 재난 대응의 실력은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 했을 때 드러난다. 예방의 중요성이 담긴 명언이었고요. 저는 오늘 숫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는 부메랑이다. 왜요? 결정적 한 방이지만 빗나가면 나에게 날아오니까. 네.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시간,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시원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사이다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